멜번의 상가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6월 10일 녹음은 뉴질랜드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아침이어서 제가 이 공원에 갔다 왔어요. 제가 사는 곳에서 한 5분 내지 10분 걸어가면 국립공원이 있는데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죠. 시드니 시내 안에 도심에서 한 11, 2km 떨어진 거기에 국립공원이 있어요. 레인 코브 내셔널 파크. 거기에 제가 가끔 가면 일주일에 한 번, 자주 가면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이렇게 가는데요.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공원이 무지무지하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걸어가려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1시간 그 정도. 가끔 보면 그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공원 안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보기에도 제가 좀 거기 자주 오는 것처럼 보이나 보죠? 그러니까 멀쩡한 호주 사람들이 혹은 호주 가족, 호주 커플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약간 애매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오죠. 뭔가 도움을 갈구하는 듯한 눈빛을 가지고. 그럼 제가 물어보죠. 길을 잃었냐? 그러면 어디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냐? 질문은 흔히 두 가지인데요. 시드니에 좀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명까지 얘기할게요. 질문은 흔히 하나는 이거예요. 웨스트 체스우드에 주차를 해놨는데 그 차에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느냐? 그게 흔한 한 가지 질문이고, 또 다른 질문은 전철을 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느냐? 그것도 또 다른 질문입니다. 그래서 웨스트 체스우드를 가려면 이제 남쪽으로 가야 되고, 전철을 타거나 다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이제 북쪽으로 나가죠.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럼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멈춰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물어봅니다. 이쪽으로 가면 얼마나 걸어가야 그 주차가 되어 있는 곳까지 갈 수 있느냐, 혹은 이쪽으로 가려면 얼마나 걸어가야 공원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죠. 그러면 제가 거기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하기 전에 또 물어보는 거죠. 사회 언어학 시간에 배운 거에 따르면 이거를 insertion sequence라고 부릅니다. 대답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질문을 해야 하는 이 상황.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너 지금까지 얼마나 걸었느냐? 이걸 물어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참 걸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막 다리가 아프죠. 그런 사람들은 주차장 갈 때 오래 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딱 30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걸어갈 수 있죠. 제가 본 경우 중에 가장 한심한 경우는, 이걸 한심하다고 해야 할지 치근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부부같이 보여요. 근데 이제 되게 힘들어 보입니다. 아주 지쳤어요. 근데 그 국립공원 한가운데서 이제 아저씨가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저쪽으로 가려면 주차장인 데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느냐. 그래서 제가 말해줍니다. 그 질문을 하고 나서 자기네가 얼마나 걸었다. 근데 되게 피곤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45분 정도 이쪽으로 걸어가면 주차장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옆에 있는 아내인지 여자친구인지 하시는 분이 그 남편인지 남자친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택시를 부르자. 그 제가 완전 처음 들어본 아이디어입니다. 국립공원 안에서 택시를 부르는 거. 근데 그 아저씨가 그 말을 듣더니 약간 곤란하다는 표정을 짓고는 다시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기 택시가 오느냐? 저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없습니다. 그거 택시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거기서 택시 부르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국립공원 안에서 택시를 부르면 올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이제 그 대화를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미래에 어떤 모험이 펼쳐져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택시를 부르지는 못했을 거예요. 택시가 거기에, 하여튼 제 짐작에는 걸어갔으리라 봅니다. 그 공원에서 경험한 또 다른 일은 뱀입니다. 뱀이 있어요. 제가 그 공원에 지금 15년 이상째 가고 있는데 뱀 딱 한 번 봤습니다. 그 공원 안에서는 한 번 봤고, 이제 다른 곳에서는 또 봤죠. 하여튼 검은 뱀이 저쪽에 있더라고요. 한 10m쯤 떨어졌을 때. 그래서 그 뱀을 멀리서 보고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할 것인가. 뒤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혹시 그런 비슷한 애들이
그 뱀 친구들이 오지 않을까 하고서는 주의 깊게 봤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뱀은 본 적이 없어요. 그 뱀을 본 것은 뭐 여러 해 전이죠. 한 7, 8년, 8, 9년 전일 것 같아요. 그 속에 뱀 말고 또 많이 있는 게, 뭐 뱀은 많지 않고 뱀 말고 많이 보이는 게 도마뱀이에요. 큰 도마뱀. 얼만큼 크다고 해야 될까요? 그 도마뱀의 몸통이 손 길이보다 좀 더 길어요. 손 길이의 한 1.5? 그 도마뱀의 꼬리까지 합치면. 그런 애들이 여름이 되면 그 도로 위에 많이 옵니다. 걔네가 이렇게 햇빛 쬐고 햇빛을 뭐 쬐려고 하는 것인지 우연히 햇빛에 있는 것인지 제가 알 수 없으나 하여튼 도마뱀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새 뭐 이런 거는 뭐 되게 많죠. 하여튼 뱀도 봤고 도마뱀도 봤다. 이거 알려드리고요. 오늘은 완전히 잡담이군요. 또 한 가지 잡담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느 나라에서 이걸 들으시는가 하는 숫자가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대한민국 47%, 호주 31%, 뉴질랜드 13% 이렇게 들으세요.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이거 뭐 가끔 보는데요. 어디에서 들으시나, 몇 시에 들으시나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오늘 말하려는 건 대한민국, 호주, 뉴질랜드가 아니라 4등 나라. 4등 나라는 독일입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 독일에서 이거 한 분이 들으시는지 여러분이 들으시는지 알 수 없으나 되게 많이 들으셨어요. 도대체 어떤 분이 독일에서 이걸 들으시는 겁니까? 참 저도 궁금합니다. 그 이외에는 뭐 이렇다 할 나라가 없습니다. 뭐 캐나다, 프랑스, 스위스 뭐 이렇게 있는데 아주 소수예요. 하지만 독일은 이게 우연히 들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번 들으셨기 때문에. 혹시 이 동네에서 사시다가 그리로 가셨을까? 여기 호주나 뉴질랜드를 완전히 모르면 이게 좀 방송이 애매할 텐데 하여튼 독일에서 들으시는 분 혹시 이걸 들으신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걸 들으시는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이유로 어떤 사연으로 들으시건 들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그분을 위해서 제가 아는 독어 단어 하나 쓰죠. 오늘 아침에 제가 한 일은 스파치어렌 게임 그거 제가 했습니다. 이거 알려드리고 이제 슬슬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론은 이거죠. 뉴질랜드의 비핵 정책, 반핵 정책, 반핵 법률 그거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통계 거기 보니까 이걸 별로 재미있어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뉴질랜드의 반핵 정책 뭐 좀 생소하시거나 별로 관심 없으신 주제일 수 있겠죠. 그래도 뭐 저는 소신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뭐 들으시건 여러분이 들으시건 적은 수의 이걸 청취자들께서 들으시건 저는 하려고 하는 거니까 오늘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걸 하는 이유는 이것이 반핵 정책이 혹은 반핵 입장이야말로 이 뉴질랜드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과거 뉴질랜드 수상 데이빗 롱이 아마 뭐 가장 인기 있는 수상이 아니었을까 해요. 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키위란 누구인가? 키위란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다. 반핵 정책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죠. 뉴질랜드 안에 다른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게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번 했어요. 이거 지금 세 번째, 오늘이 최종 회인데 1회에는 상중하로 나누도록 하죠. 상편에는 데이빗 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 그가 살았던 오타후후나 망해레 같은 이런 그런 전형적인 뉴질랜드 동네들 그런 얘기 했었고 두 번째는 그런 반핵 입장 때문에 뉴질랜드와 미국이 엄청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 외교적인 관계가 강등되는 혹은 격화되는 그런 사건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관계는 근래에 지난 한 2, 3년간 회복이 됐어요. 그거는 아주 오래전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지금 얼마 전까지 지속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됐죠. 그 회복이 된 기사의 일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기억이 나면 이거를 끝 무렵에 다시 그 기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게 마무리가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뉴질랜드 사람들이 80년대에 우리는 이제 반핵이다. 이런 뭐랄까 일종의 자부심 같은 거를 갖고 살았어요. 여기 뉴질랜드 정부의 역사 페이지에 나온 문장 하나 읽으면 As a country, it had clearly punched above its weight. 그 체급 위에서 주먹질을 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큰 역할을 했다. 뭐 그런 뜻이죠. 이거 좀 자주 쓰이는 표현인데 punch above its weight.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1985년 7월 10일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레인보우 워리어는 배인데요. 그린피스가 가진 배예요. 레인보우 워리어가 다니면서 이제 뭐 핵실험 하지 말자 그런 시위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랬죠. 그 배의 선체를 폭발시켰어요. 두 번 폭발로 그 배가 망가졌죠. 근데 그 배가 어디에 있을 때 폭발이 됐느냐? 오클랜드에 있을 때 폭발을 시켰죠. 그러니까 이걸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 뉴질랜드에 대한 공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린피스의 배니까. 뉴질랜드의 해군을 폭발시켰다면 완전 다른 스토리가 됐겠지만 이거는 뭐 하여튼 그린피스의 배입니다. 제가 지금 그 레인보우 워리어가 물에 빠진 날 그 찍은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배가 반쯤 물에 잠겼고 그 옆에 이제 뉴질랜드 사람들이 경찰인 것 같은데 그 옆에 이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를 그 레인보우 워리어의 바로 옆에다가 댔죠. 이게 뭐 일부 수사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시 사람이 있다면 구하려고도 하고 뭐 그랬겠죠. 우선 그 피해자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가해자로 넘어가겠습니다. 피해자는 죽었어요. 사망자가 나옵니다. 포르투갈 사람인데 그 배에 당시에 있었죠. 가해자는 누구냐? 가해자는 누구냐를 따지기 전에 가해자는 어느 나라냐부터 시작하죠. 가해자는 프랑스입니다. 그 가해자가 프랑스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자백을 했기 때문이죠. 2015년에 자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기사는 france24.com 근데 영어판이 있어요. 프랑스 뉴스인데. 근데 거기에 2015년 9월 7일에 나온 기사 제목이 이겁니다. The French Secret Service frogmen. frogmen은 잠수부예요. Who attached the mines which sank the Greenpeace flagship Rainbow Warrior in New Zealand 30 years ago apologized for his actions in an interview. 그러니까 인터뷰를 한 거죠. 인터뷰를 당한 거죠, 그 사람이. 30년 뒤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30년 뒤에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문단에 그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게 불어 이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불어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찾아봤습니다. Jean-Luc. 그거예요. 근데 그 제가 아까 제목이라고 생각했던 위에 보니까 더 큰 제목이 있네요. 30 years on, French agent apologizes for sinking Rainbow Warrior. 이게 더 큰 제목이고 아까 읽어드린 게 이제 그 부제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이 이거예요. 그 프랑스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1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답니다. 이제 얼굴을 가리지 않고 이제 뭐 할아버지가 됐겠죠. 그 말하기를 뭐 이제는 사과할 때가 됐다. 누구에게 사과하느냐? 그 죽은 그 포르투갈 사람 이름이 페르난도. 이거는 제가 포르투갈 말로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그 사람 가족에게 미안하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상당히 오래된 일이니까 차분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했다. 이제야말로 사과를 할 때다. 그러면서 it was the right time for me to express both my deepest regret and my apologies. 그거를 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나오는데 조금 전에 이미 여러분께서 들으신 그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회사 이름 혹은 조직 이름,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뭐 국정원이나 안기부죠. 그 회사 이름도 이제 프랑스니까 또 찾아봤습니다. Direction générale de la sécurité extérieur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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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énérale de la sécurité extérieure.
Direction générale de la sécurité extérieure. 이거예요. 제가 이 발음을 찾은 다음에 혹시 이 녹음을 들으시는 분들 중 프랑스에서 불어를 배우지 않으시고 캐나다의 동부에서 퀘벡 같은 데서 불어를 배우신 분들은 혹시 이 발음을 좀 생소하다고 느끼시지 않을까 해서 제가 캐나다 동부에 있는 불어 발음으로 이걸 어떻게 하는가를 찾아봤습니다. 그건 이겁니다. Direction générale de la sécurité extérieure. Direction générale de la sécurité extérieure.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범행 사실에 대해서 다 이제 털어놓습니다. 그 당시에 팀은 12인조의 프랑스 사람들이 그 명령을 받았고 그 중에 2명은 폭탄을 배에다가 붙이는 폭탄을 설치하는 역할을 했고 한 명은 그 조그만 배로 그 폭탄 설치하는 사람들을 옮겨주는 역할을 했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7월 10일에 이 사건이 벌어졌다고 했죠. 그리고 그 프랑스 사람의 말에 따르면 2 days after the bombing, 2 of the agents who took part were arrested by New Zealand police and their identities revealed.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틀 뒤에 그 특수요원들, 프랑스 특수요원들이 체포가 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공개해버렸어요. 근데 체포된 프랑스 사람들은 배에다가 폭탄을 설치한 그런 사람들 말고 이제 그들을 도와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일종의 스위스에서 여행 온 부부처럼 혹은 커플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쪽에서는 자기네 비밀 요원이 잡히니까 뭐 잘 처리하려면 누구도 모르게 이 일이 벌어졌어야 했죠. 근데 뭐 뉴질랜드 경찰이 잡아다가 이름도 공개하고 막 그러니까 프랑스 내에서는 디펜스 미니스터 국방부 장관 이 사람이 사임을 했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2달 뒤에. 그러니까 잡히지 않았다면 사임을 안 했겠죠. 잡히고 공개됐으니까 이제 사임을 했겠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래서 그 잡힌 2사람이 이제 살인죄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재판정에서 살인은 인정하지 않고 과실치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10년형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의 감옥에 갑니다. 이게 뭐라고 써있느냐? The case was a source of considerable embarrassment to the French government.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는 이것 때문에 엄청 창피한 거죠. 폭탄을 터뜨렸다는 사실보다는 잡혔다는 사실이 더 창피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프랑스 쪽에서는 이거는 뉴질랜드에 대한 공격이 아니다. 이거는 이 그린피스에 대한 공격이다. 엄밀히 따지면. 그랬지만 뉴질랜드 사람들은 그게 아무런 의미가 있는 구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뉴질랜드 영해에서 벌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기분 나쁜 일이며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우방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 사건으로 뉴질랜드와 프랑스는 관계가 엄청 나빠지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는 거기서 2가지를 합니다. 첫째, 일단 뉴질랜드의 모든 수출, 프랑스로 가는 모든 수출을 막고 뭐 그게 무엇이었을지 알지 못하겠지만 그리고는 그것은 1차적인 행동이고 그 다음에 전체 유럽연합에 가는 수출을 뉴질랜드에서 가는 전체 유럽연합에 가는 수출을 다 막겠다고 그렇게 엄포를 놨어요. 그래서 뉴질랜드도 그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도 프랑스에서 수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렇게 싸움이 지속되다가 이제 이거를 유엔으로 가져가자. 이걸 뭐 어떤 형식이건 그 결말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1986년 7월 달에 유엔에서 결정을 내려줍니다. 근데 그 유엔 사무총장 이름이 이제 뭔가 꼬부랑 글씨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프랑스 사람은 아니고 페루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하여튼 그 사람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이거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Javier Pérez de Cuellar. Javier Pérez de Cuellar. 이겁니다. 이게 그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결정을 내려줍니다. 합의를 봐주는 거죠. 합의. 우선 뉴질랜드는 프랑스로부터 사과를 받아라. 그리고 13밀리언을 받아라.
13밀리언 달러를 받아라. 그리고 프랑스는 뉴질랜드 수출하는데 뭐 이래라 저래라 막 수출 방해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뉴질랜드가 좀 받은 것 같죠? 반면에 프랑스는 뭘 받느냐? 그 두 사람 10년형을 받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 있는 프랑스령에 가서 나머지 수감 생활을 하되 최소 3년인가는 꼭 거기에서 폴리네시아에 있도록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제가 보고 있는 거엔 3년이라고 지금 안 쓰여 있는데 제가 어딘가에서 그걸 봤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 나온 얘기입니까? 86년에 유엔에서 해준 얘기죠? 근데 뭐 프랑스가 거기다가 그 폴리네시아에 있는 감옥에다가 이런 사람을 둘 리가 없습니다. 87년에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을 프랑스로 보내요. 아프다는 이유로. 그 다음에 88년 다음 해에 남아있는 한 사람, 이 사람 여잔데 이 사람 임신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둘 다 프랑스로 돌아가고 두 사람 다 뭐 훈장 받고 진급하고 뭐 그럽니다. 프랑스 입장에서 보기에는 자기네 핵실험하는데 보기 싫은 배 오는 걸 막았으니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리고 그 12명 중에 한 사람, 배에다가 폭탄을 설치한 2명을 작은 배로 옮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시스터가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이거 제가 이름을 틀어드릴 테니까 혹시 기억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Ségolène Royal. Ségolène Royal. 이 이름 2007년에 프랑스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죠. 그 사람의 brother가 이 작업에 12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하여튼 이런 사건을 통하여 이거 보십시오. 뉴질랜드는 미국이랑은 배가 오네 마네 뭐 그런 거로 싸우고 프랑스랑은 뭐 핵폭탄 실험을 하네 마네 그런 거로 싸우고 뭐 관계가 나빠지고 그런 거 합니다.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면 외로워지는 거죠.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종류의 일련의 사건들을 Silent War of Independence, 독립전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뉴질랜드의 독립전쟁, 조용한 독립전쟁이죠. 이런 어떻게 보면 친구인 것 같지만 나쁜 일을 하는 그런 친구들로부터 독립을 하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뉴질랜드에게. 그럼으로써 그런 과정을 통해 뉴질랜드가 우리는 이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There was a sense of having to go it alone because traditional all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 sat on their hands while France worked to block New Zealand export. 외롭게 가자, 홀로 가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그러니까 프랑스가 여기서 이 뉴질랜드 바닷가에 와서 배를 폭파하는 동안 미국이나 영국이 편을 들어준 적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 삶은 외로운 것이구나 뭐 이런 거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삶이 외로운 게 아니고 옳은 삶이 외로운 것이죠. 그것이 여기 있는 표현에 따르면 upsurge in New Zealand nationalism 그거라는 거예요. 국가주의. 이것이야말로 우리다. 그래서 뉴질랜드가 이제 그런 종류의 생각으로 앞으로의 그 이후에 외교 정책의 근본이 됩니다. 이런 생각들이. 그래서 이 이후에도 사실은 좀 스케일은 작지만 이런 종류의 행동을 해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그 개별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써 이제 세계로 나눈 그런 스토리가 끝나는데요. 말하자면 3부작, 상중하의 오늘이 하편인데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호주에 있는 신문 그 기사로부터 시작했어요. 1편에서 제가 이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수미 쌍권의 관점에서 그 기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기사 상에서 다루었죠. 상중하의 상. 제목이 이겁니다. 제목을 하기 전에 얘는 어디에서 오느냐? abc.net.au 2016년 8월 16일 기사. New Zealand set to mark anti-nuclear victory over the United States. 뉴질랜드가 미국의 반핵 정책으로 승리한 사건, 그것을 기념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과거에 85년에 있었던 사건, 우리가 사실
2편에서 다 다룬 사건인데요. 여기 있는 건 조금만 읽겠습니다. Mr. Long이, 그러니까 데이빗 롱이죠. 2편에서 다루었던 Mr. Long이 famously said no. 안 된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 The West was shocked. 서방 세계는 놀랐다. 그 다음 문장은 The US was furious. 미국은 엄청 화가 났다. 미국이 엄청 화가 나서 한 일이 뭐였습니까? It suspended obligations to its little ally under the ANZ-US Treaty. 그러면서 그 ANZ-US Treaty, 미국, 호주, 뉴질랜드 간에 맺은 군사협정, 그것의 의무를 그만두고, 그 다음에 외교 관계를 격화하고, 군사 관계도 격화하고, 그 당시에 제프리 파머, 당시에 넘버 2였다는데, 데이빗 롱이 가버먼트의 넘버 2였다는데,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Jeffrey Palmer explained that the New Zealand government had been forced to choose between the ANZ-US Defense Treaty and a policy that was strongly supported by the New Zealand public. 뉴질랜드 정부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미국, 호주, 뉴질랜드의 그 군사 협력, 그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뉴질랜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을 따를 것인지, 그 두 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그 밑에 써 있습니다. It chose the people. 사람들의 뜻을 따랐다. 이제 이거는 1980년대 얘기고요. 근래에 2016년 7월에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고 뉴질랜드 수상 존 키라는 사람이 있을 때 둘이 엄청 친했어요. 둘이 그냥 아무 일도 없을 때도 같이 골프 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뉴질랜드 수상은 자기 별장이 하와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허구한 날 드나들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그런 사이에서 서로 군함을 막을 일이 없죠. 그래서 그때 다 이 과거의 적대적인 관계를 해소하고 서로 뭐 친하게 지내기로 했습니다. 핵만 없다면 그 배가 와도 되죠, 뉴질랜드에. 그 법은 87년에 만든 그 법은 이제 시뻘겋게 살아 있습니다. 제가 이 녹음의 마지막에다가 그 30주년 기념 2017년에 뉴질랜드 외무부 장관이 그 법을 만든 30주년 기념으로 다시 의회에서 연설하는 것을 이 녹음의 그 끝에다가 붙여드릴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그 뉴질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었다는 이 사건, 뉴질랜드 역사상 상당히 의미 있는 이 사건을 셋으로 나누어서 녹음한 것을 오늘 그 세 번째 녹음을 마치겠습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6월 11일 녹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There is none. The Honourable Jerry Brownlee. Mr. Speaker, I move that this House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our nuclear-free legislation, the New Zealand Nuclear-Free Zone Disarmament and Arms Control Act, which entered into force on the 8th of June 1987. The opposition to nuclear weapons symbolised by this legislation has become a defining aspect of this country's international reputation, and New Zealand continues to work for a nuclear weapon-free world. Whilst recognising the efforts of some countries to reduce their arsenals of nuclear weapons, this House also recognises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nd encourages all states yet to join the treaty to do so.